쓰고 있는 이현희입니다. 저는 올해 두 번째 수성록 가을꽃에 내린 은총을 출간한 황숙 수필가를 모시고 문학과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가을꽃에 내린 은총 수상록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제목도 참 마음에 드는데요. 책도 이렇게 예쁘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 수상록을 출간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저는 어떤 삶의 체험을 천착하는 철학성과 서정성이 겸비되어 있다고 느꼈는데요. 특히 기행문의 중심에는 역사적인 면과 서사가 있어서 경험한 어떤 그런 일들이 단단하게 돋보였습니다. 선생님이 문학과 인연을 맺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주문인협회에 가입한 게 사실은 아주 짧은 올해였습니다. 제가 96년도에 등단을 하고 당시에는 문인협회, 전국문인협회 이렇게 회원이었는데 제가 2000년도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해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때 중단을 하고는 그 뒤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데서 활동을 하다가 올해 이렇게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이와 같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문학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저희 가정에서 할아버님께서 굉장히 독서를 많이 하셔서 성경이나 산후상경 그리고 또 연주시들의 기절들을 줄줄 읊으시면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자라서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했고 사실은 지금처럼 취미생활이 다양하지 못하니까 책을 손에 들었을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책을 좋아하는 그냥 아이로 자랐는데 제가 하멜에서 살 때 하멜 극장에서 천막 연극을 했습니다. 심청전, 춘향전, 흥부전 이런 등등의 고전 문학 작품들을 연극으로 했을 때 그 어린 마음에 그걸 보면서 야, 춘향전의 주인공들은 다 멋진 사람들이야. 방자하고 다르지.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냥 상상을 하고 그렇게 즐겨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또 학교 다닐 때는 국어 선생님이 존경스럽고 국어 과목이 좋아서 국어를 전공했던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국어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근데 다만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가장 어린 생명이 제가 아니면 키울 수 있는 그리고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교사직을 그만뒀습니다.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사위로부터 내가 경이된 듯한 느낌, 끈이 떨어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율용 선생님이 하시는 시창작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창작 실기를 이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서 여기 계신 김현주 회장님, 또 심홍남 시인님, 유대준 선생님, 또 정재영 선생님 등등의 많은 동문수학한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저는 명색이 국어를 전공한 여자라서 눈은 높은데 손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시를 잘 쓰고 싶은데 자꾸 이론만 생각이 나고 안 써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필을 썼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렇게 수필가로 굳어지게 되었는데 어느 때는 또 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책 속에는 간혹 졸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제가 시를 또 쓰게 될 것 같은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런 인연 속에서 제가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율용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심홍영수님이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다만 제가 문단에서 활동을 못해서 심 선생님보다 더 덜 찾아뵙고 못 찾아뵌 것이 제가 굉장히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주변에 알고 보면은 그 이율용 선생님의 그 훌륭한 제자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일찌감치 그분의 제자로 좀 들어가서 열심히 좀 공부를 좀 해볼 걸 하는 생각이 이제서야 듭니다. 문득 그 고인이 되신 이율용 선생님의 환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아마 지금 좀 여기를 잘 내려다보시면서 행복해 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역시 후진 양성에 힘쓰다가 또 퇴직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또 제가 알기로는 또 교편 생활을 좀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선생님의 일상이 좀 궁금해집니다. 제가 가을꽃이 내리는 은총에서 제가 그걸 썼습니다. 나는 사실 피류가 되고 싶었는데 부채가 되었다. 대나무를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두 가지 물체이지만 피리는 특징이 자기의 모든 역량이 곧게 올라갑니다. 구멍만 뚫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표출하는데요. 부채는 그 대나무가 잘라져가지고 하나의 물체를 이루죠. 제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참견하고 네. 많은 것을 하는데 사실 크게 제가 한 일이 없어서 그래요? 이, 아, 예. 네.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연거푸지금 수상록 두 권을 발간하셨는데요. 대부분의 수필 작가들이 수필집 아니면 사문집이라는 제목을 많이 붙이는데 선생님은 두 권 다 수상록이라고 했어요. 그 어떤 출간에 얽힌 그에 따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개념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편인데 수필하면은 붓가는 대로 쓴 글, 산문, 흩어진 글 이런 게 좀 제가 좀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수필 문학의 가장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피천덕 스님 말씀에 의하면 수필은 청자연적이요 학이요 난이요 이렇게 정말 정제되고 모든 것들이 수위 높은 그런 글쓰기인데 사람들은 흔히 문장을 연결하면 수필인 것이냐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있지만 수필은 너무 쉽게 접근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수필을 산문이라는 장르로 이름을 붙였는데 산문도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가 수필가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책만큼은 수상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싶더라고요. 물론 에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에세이라는 거를 제가 책 위에다 붙이고 싶지는 않고 에세이도 구분이 된다면 연수필과 중수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 수필은 연수필과 중수필의 사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정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수상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그 제 1권은 책 제목이 보랏빛 인생이었던가요? 보랏빛 예찬. 보랏빛 예찬.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을꽃에 내린 은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1권과 2권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보랏빛 예찬은 그 보라색 자체가
빨간색과 파란색의 혼용으로 이루어지고 그걸 초월한 색깔입니다. 태생적으로 어떤 단색이 아니죠. 그래서 빨강을 저는 사랑, 파랑을 미움이라고 보면 사랑과 미움, 열정과 냉정, 삶과 죽음, 이상과 현실 이렇게 대척 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색깔의 혼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제가 그냥 이성이 개입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색깔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하지만은 꼭 해야 하는 일, 이것들이 이렇게 합해져가지고 삶이 이루어지는데 삶도 색깔로 말하자면 보랏빛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했어요. 그래서 보랏빛을 예찬하는 것은 곧 삶에 대한 예찬이다. 삶이 힘들어도 그를 곰곰이 참고 견디면 아니면 그를 깊이 응시하면 살만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보라색 자체에 대한 예찬도 되고 삶에 대한 예찬도 됩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이제 제 개인사적인 얘기하고도 통하죠. 사실 저도 어머님이 3남매를 혼자서 키우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님이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서 병고를 앓고 하다 보니까 엄마한테 뭔가 선물을 해야지. 엄마가 살아오신 것, 희생하시고 저희들을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뭘로 할까? 내 삶 자체가 감사하지만 그래도 글로 책으로 써서 한 권을 드려야겠다. 구순상에 올려야겠다 해서 엮은 것이 보랏빛 예찬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 보니까 원고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96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묶어내지 않았으니까 원고가 쌓여 있었죠. 그래서 전반부는 보랏빛 예찬, 후반부의 삶은 가을꽃이 내린 은총이라고 이렇게 책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가을꽃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겠네요. 네, 계속 좀 이어서 한번 해주실까요? 가을꽃은 사실은 봄꽃도 많고 여름꽃도 많은데 가을꽃은 피는 시간도 짧고 어찌 보면은 내내 좋은 시절 보내고 가을을 맞았죠. 그러나 가을에도 찬란하게 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속에는 또한 안타까움, 언제 서리가 내릴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어요. 가을꽃은. 그래서 가을꽃이라는 그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위에 내린 은총, 은총이라는 단어가 암시하듯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태생 4대째 믿는 기독교인인데 그렇다고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고 함량 미달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내린 은총은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그 은총으로 인해서 오늘날 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을꽃이 내린 은총이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시부모님도 이번에 또 구슬을 맞으셨기 때문에 시부모님들도 구슬상에 올리기 위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제가 책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은총이라고 하면은 그 제 2부에 온전히 그 손자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손자들과 여행하면서 그냥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고 옹골차게 그 여행하는 법을 저도 어린 손자들이 있어서 간접적으로 좀 배웠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언제부턴가 이렇게 뭐 쇼핑을 한다거나 또
그 원론 매체에서마저도 그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그 우리말 중에서 그 높임말 시로 인해서 그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이 참 많고 은근 좀 스트레스를 정말 받기도 합니다. 네. 그 선생님의 작품 속에서는 그 한자어보다는 순수한 우리말 그리고 이렇게 고사성어가 참 이렇게 백미인데요. 그렇게 우리말을 좀 많이 고집하시면서 쓰려고 노력하시는 어떤 그런 뭐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손자 대한 이야기도 주셨고 네네. 우리말에 대한 말씀도 주셨죠. 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 특히 여성은 아이를 낳으면서 한번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아이를 통해서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한 인간이 되고요. 손자를 낳으니까 또다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는 내가 인생 자체가 내가 덜 여물어서 엉벙덩벙 키웠어요. 근데 손자를 낳고 보니까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인생이 이제는 제가 조금 더 여물었는지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보배로구나, 이 아이가 나의 보배로구나 하는 생각으로 보배 이야기를 썼는데 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는 세상에 내가 이렇게 손자, 손녀 이야기를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써야 되는가, 발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것이 또한 다르게 보면은 새 생명이 태어나서 그것을 키우면서 우리 자신들이 커나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 세상에 아기를 낳고 싶어하는 세상으로 정말 벽돌 하나라도 됐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2장을 보배 이야기로 썼습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소중하니까 누군가의 보배들도 굉장히 소중하다. 저는 항상 그건 있습니다. 저는 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렇다면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소중한 겁니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아기들에 대한 예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말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 혹시 한국어를 쓰는 그리고 한글로 표현하는 세계적인 언중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글쎄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숫자까지는 관심 안 가질 수 있죠. 8,100만 정도 됩니다. 24년도 통계가. 이거는 남북한 국민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도 있지만 순수한 외국인들까지 그렇게 한국어와 한글을 사랑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죠. 유학생들 들어오는 거 잘 아시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리 한글과 한국어를 사랑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그걸 쓰는 거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한국어를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기성세대는 한자나 한문을 섞어 쓰는 것을 유식한 채 이렇게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은 영어나 외국어를 또 다른 외국어를 그냥 무분별하게 쓰는 거를 또 유식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심각한 모순이고 괴리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글 쓰는 사람들만큼은 우리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글이나 우리말 어법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글을 의도적으로 좀 사랑해서 글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은 그러는데 저도 많이 틀리고 때로는 토박이만도 잘 못 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마음만큼은 그런 마음으로 글 쓰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작가님 생각에 100% 공감합니다.
제가 시계를 자꾸 보면서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되었구나 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것에 대한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직접 작가의 목소리로 작품을 조금 맛을 보여주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섭섭하니까 그냥 한 단락만 조금만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낭독 끝에,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생님의 인생의 수필이란 무엇이고, 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책 받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맨 첫 작품입니다. 꽃길 꽃자리라고 하는 그런 작품인데 아까 심억남 선생님 그 생활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의 삶하고도 굉장히 공통된다 이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심 선생님 따라가려면 아주 멀었어요. 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일단 풀을 뽑고 꽃을 키우는 것은 조금 있어서 제가 그 작품을 한번 썼는데 그 부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과연 알뿌리를 흙에 꽂아두었을 뿐인데 하나하나에서 어찌 그린 다양한 색과 모양의 꽃을 피워내는지 백합은 종류마다 내 작은 뜰에 오신 귀부인이었다. 글라디올러스도 7세기의 무지개인 양, 붉은 자주, 주홍, 노랑, 연노랑, 분홍, 보라색의 꽃을 피워주었다. 꽃을 보고 있으면 무아지경에 빠져버린다. 말할 수 없이 생명력이 강한 우리 집. 뭐든 심으면 잘나고 심지 않아도 잘나는 곳. 그래서 치유의 땅이다. 늘 봄날인 우리 집 봄뜨락은 꽃자리, 풀자리. 나는 이곳에서 민중이 왜 민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지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인지를 온몸으로 배웠다. 그러나 그 극성맞은 풀도 세대교체를 하는 지혜가 있었다. 올 때와 떠날 때를 밝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초봄 묵은 삭정이를 떨어뜨리는 나뭇가지들은 보다 실한 줄기를 위해 자신의 스스로를 포기하는 듯 하였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에게 수필이란 무엇이고 또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짧게 말씀 듣겠습니다. 수필은 제 삶을 기록하면서 정리정돈하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수필로 한 편을 완성을 하고 나면 굉장히 심신이 개운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떠나서 독자한테 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또 잊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든 일에 대해서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들어와서 내 안에서 체화시키고 승화시킨 다음에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쭉 한 편 한 편 쓰다 보니까 이 책들이 사실은 두 권이 수필로 쓴 저의 자서전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중간 보고서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제는 한 인물이나 한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깊이 천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고가 반전은 쓰여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한 인물이 한글을 사랑하고 인간과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해안을 가지고 있는 한 자연과학자입니다. 그분의 삶을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들하고 좀 이렇게 버무려서 그것을 한 주제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의 다음 작품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앞으로 펼쳐질 선생님의 보랏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